안녕하세요. 올해 그 계리직 시험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올해 문제를 통해서 다음에 있을 그 계리직 시험을 어떻게 대비할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올해 문제는 작년 문제에 비해서는 문제가 상당히 깔끔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전 문제에 보면은 틀리라고 내는 문제가 한 4-5문제 정도는 있었었죠. 근데 올해 문제는 한두 문제 빼고는 대부분 다 우리 그 전산직에 있는 국가직, 뭐 지방직, 뭐 공무원 이런 문제에서 나왔던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전산직 같은 경우는 이런 뭐 총 개수를 이제 물어본다든가 아니면은 뭐 틀린 것의 개수, 뭐 옳은 것의 개수 이런 문제는 거의 나오지 않거든요. 근데 계리직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들이 한 대여섯 문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맞추려면 우리가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맞출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문제에서 뭐 틀린 것 보기를 골라라, 뭐 1번, 2번 이러면 우리가 뭐 금방 앞뒤 보기 보고 찾을 수 있는데 이런 식의 문제는 문제가 있는 보기에서 한 5-6개 주어지고 그 중에서 옳은 것의 개수, 틀린 것의 개수 이런 걸 이제 물어보기 때문에 한두 개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뭐 엉뚱한 답을 찍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문제를 통해서 이제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다른 전산직에 비해서는 분명히 난이도가 높다는 얘기죠.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얘기는 분명한 것은 다른 시험보다 난이도가 높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작년에 비해서는 분명히 우리 시험이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과거의 문제에 보면은 이렇게 애매한 문제들이 네다섯 개 정도는 꼭 나왔는데 요게 한두 문제로 줄었기 때문에 그만큼 얘는 체감적인 어떤 난이도는 작년 시험에 비해서는 낮은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제 기출문제집에 있는 문제들이 대부분 다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기출 범위를 초과하지 않았다. 이 얘기는 전산지 기출문제에서 다소 응용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출문제집이 뭐 지난주에 인쇄에 들어갔으니까 이번 주 나오겠네요. 이번 주는 뭐 추가 될 텐데 여러분들이 기출문제집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이제 보다 보면 여러분들 준비하는 시험이 뭐 계리직이든 뭐 전산직이든 간에 군무원이든 어떤 시험이든 여러분들이 다 커버를 할 수 있어요. 군무원도 작년부터 이제 공개를 했잖아요. 작년 문제를 보니까 작년 올해 문제 보니까 이제 문제 패턴은 비슷하고 그렇지만 계리직 문제가 상당히 이렇게 좀 난이도가 있다라고 치면 군무원은 좀 범위가 넓어요. 범위가 넓고 그 다음에 문제가 있는 그렇게 이렇게 막 꼭 이렇게 안 했죠. 더 깔끔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군무원 문제가. 그래서 이제 기출 문제를 여러 번 반복해 풀어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시험에든 대비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계리직만 우리가 보면 2022년 이전 문제와 이후 문제로 나눌 수 있겠어요. 그 이전 문제는 이제 문제가 이제 애매한 문제가 뭐 한두 개도 아니고 뭐 대여섯 개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는 어떻게 보면 찍어야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나 안 하나 이렇게 별 차이 없이 찍어야 될 문제들이 많다 보니까 불만이 많았었죠. 그래서 그거를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 뭐 요구를 들어줬는지 모르겠지만 올해 문제를 봐서는 애매하고 뭐 이런 문제가 뭐 거의 없어요. 한두 문제인데 그것도 전산직에서 나왔던 문제들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그럼 계속 유지될 거냐라는 게 이제는 앞으로 이제는 얘기를 해볼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작년도 계리직 있었고 올해도 계리직 시험이 있었는데 문제가 분명히 천이하게 차이가 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계리직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작년에가 전국적으로 봤을 때 331명인가 이렇게 뽑았거든요. 근데 이제 2022년은 465명인가 이렇게 뽑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뽑는 인원이 늘어났죠. 작년보다는 올해가 늘어났는데 그만큼 이제는 지원자 수를 보면은 지원자 수는 줄었어야 돼요. 그럼 지원자 수가 줄고 문제가 뭐 이렇게 좀 작년보다는 쉬웠기 때문에 커트라인이 막 팍 올라갔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작년이나 올해는 이렇게 큰 차이가 없더라 이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아무래도 이때 학생들이 공부를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제는 좋은 결과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많이 포기했던가, 아니면은 바로 연달아서 이제 시험 볼 줄 몰랐었겠죠. 바로 연달아서 보는 경우 2018년하고 19년, 그 다음에 2021년, 22년 두 번밖에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수험 기간이 짧았을 수 있겠죠. 그래서 수험 생활이 짧았기 때문에 커트라인이 이렇게 많이 안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분명히 2022년 문제하고 이전 문제하고는 차이가 많이 난다. 그래서 특히 여기에 보면은 시언어 문제가 안 나왔죠. 시언어 문제가. 올해는 시언어 문제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는 올해부터 컴퓨터 일반이 18문제죠. 18문제. 두 문제가 이제 생활영어가 돼요. 두 문제 생활영어가 되기 때문에 문항수가 줄어들었죠. 컴퓨터 일반이. 그러면서 이제 시언어가 일시적으로 빠진 건지 아니면은 뭐 영혼이 빠진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들어가서 프로그램 개발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언어 문제가 나올 확률은 그만큼 떨어진다. 근데 제가 이제 이론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어차피 이 컴퓨터 일반이라는 과목이 대학교에서 배우는 뭐 전 과정을 다 다뤄요. 근데 특히 이제는 그 프로그램을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시언어 정도는 좀 알아야, 언어 개념이 좀 있어야 여러분들이 이제는 뭐 운영체제라든가 특히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 이런 과목들을 공부할 때 어떤 언어 개념이 안 서 있으면 정말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내년에 시험이 뭐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있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이제 본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시언어 정도는 공부를 하셔야 언어 개념이 있어야 그 두 과목, OS 과목하고 SE 과목을 여러분들이 섭렵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뭐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시험이 있었을 때 어떻게 이제 대비를 할 것인가 했을 때 기본 이론을 여러분들이 이론을 당연히 뭐 다 100% 알고 기출문제로 들어가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저하고 수업을 해보면 이론 수업 나가고 그 다음에는 그 다음 시간에 우리가 배운 내용들을 검토하지 않습니까? OX 문제를 통해서 검토하고 그 다음 또 진도를 나가고 저하고만 뭐 진도만 따라오셔도 2번이고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복습만 한다 하더라도 3번은 보시는 거예요. 같은 내용을. 그러면 기본 이론이 한 50% 아무리 해도 50% 정도는 우리가 숙지할 수 있겠죠. 그러면 50% 숙지하면은 어차피 이론을 안다라고 해서 우리가 기출문제를 다 맞출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출문제 패턴에 익숙해져야 돼. 그래서 기출문제는 많이 풀어보는 게 좋아요. 지금 제가 이제는 문제 뒤에서 풀어드리겠지만 과거 기출문제집에서 나왔던 문제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문제들을 절반 이상이 뭐 틀리군요. 이런 걸 봐서 기출문제를 제대로 분석도 않고 시험장에 갔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론을 웬만큼 숙지했으면 기출문제를 통해서 여러 번 반복하시고 그 다음에 뭐 시간이 되면 제가 이제 적중 예상이라고 해서 예상 문제를 풀어드리잖아요. 그래서 예상 문제집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풀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문제를 뭐 많이 풀어보는 거 도움이 되긴 해요. 근데 문제가 좀 도움되는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뭐 쉬운 문제를 이렇게 풀고 좀 단순한 문제를 풀면은 도움이 안 되겠죠. 그래서 기출문제 패턴과 유사한 문제들을 여러 번 반복해서 풀어보는 게 중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문제로 들어가서 이제 간단하게 어차피 뭐 이론 내용은 이론 시간이라든가 기출 시간 또 풀어드리는 거니까 이런 문제는 어떻게 이제 공략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1번은 이제 기계학습인데 이제 기계학습은 지도와 비지도로 나눠지죠. 지도, 비지도.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미 뭐 국회직이든 국가직이든 이런 데 다 나왔던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론서 이제 페이지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2022년 판을 말하는 거죠. 지금은 뭐 신간이 나왔지 않습니까? 2023년 판이. 그래서 22년 판을 보시면은, 저 페이지에 내용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기출집에, 마찬가지로 또 22년 판이에요. 그래서, 기출집 같은 경우는 뭐 이미 출간이 이번 주 되니까 확인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쭉 보시면은 답도 과거에 그 국가직 문제하고 이제 비슷하게 국회직이나 이런 문제하고 비슷하게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도학습을 하는데 여기 회귀가 이제 지도학습에 여기 들어가지 않습니까? 회귀라든가 지금 현재는 분류 이런 게 이제 지도학습에 들어가는 거고, 비지도학습에는 클러스터링이 들어가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이미 답을 잡았었어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1번 문제는 맞췄죠. 그런데 이것도 보시면 지금 25%는 틀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시험장 가면은 많이 들어오면 3분의 2 정도가 차요, 한 교실에. 3분의 1에서 이제는 3분의 1 정도가 이제는 시험을 보겠다라고 이제 지원을 하고, 실제 시험장에 오는 인원수는 이 정도가 되죠. 그럼 만약에 아까 465명 뽑는다. 예? 그러면은 이게 뭐 한 2배 정도가 있는, 2~3배 정도, 한 1000명, 1200명? 이 정도가 있는 실적으로 시험장에 오게 되겠죠. 그런데 실제 공부를 하는 학생들은 1000명 내외라는 거예요. 1000명 내외. 실제 공부하는 학생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15%는 이런 문제도 나왔는데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쟁률이 보통 이제는 뭐 100대 1이 넘었었는데, 서울 경기만 보더라도 한 60, 70대밖에 안 됐거든요. 2022년에는. 그런 걸 보더라도 경쟁률도 많이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공부하는 것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면, 과거처럼 너무 이제는 어렵게 공부하시면 안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 내용을 키워드별로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는 기출문제를 여러 번 반복해서 패턴을 익히신 다음에 뭐 적중 예상이라든가 이런 문제 통해서 시험 패턴을 익히시면 되겠어요. 자, 두 번째 문제를 보면은 얘도 지금 이론서에 있고요. 경찰청에서 이런 문제가 한 2번 정도 나온 것 같아요. 물론 국가직에도 나왔었고. 그래서 이것도 제가 이제 암기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렸었거든요. 이게 만약에 1대2냐 1대1이다. 1대1이면은 이 기본키지 않습니까? 기본키. 기본키를 이쪽에 심어도 되고, 이쪽에. 그 다음에 여기 공장에 있는 이 공장용 기본키를 이쪽 판매처에 심어도 돼요. 이제 그런 다음에는 주문이라는 이 관계를 별도로 표시하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1대1이라면 1번처럼 해도 상관없다는 얘기죠. 판매처 이렇게 있고요. 주문을 딱 안 나타내죠, 판매 테이블을. 그 다음에 공장에 집어넣지 않습니까? 공장에 수량을 집어넣는데 그냥 집어넣는 게 아니라 여기에 판매처 번호라고 해서 얘 기본키를 이쪽에 심었죠. 그러니까 얘는 1대1 관계라면은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돼요. 2번처럼 1대1 관계라면은. 중요한 건 1대1은 왜 기본키라면 이쪽에 심으면 이제 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여기 심든가 얘의 기본키를 이쪽에 심으면 왜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얘는 별도의 관계 릴레이션을 표현하지 않죠. 그래서 1대1 관계라면은 1번도 되고 2번도 돼요. 그런데 1대 n일 때는 이렇게 암기를 했어요. 1대 n일 때는 n쪽에 심는다, n쪽에. n쪽에 왜 이렇게 심는다라고 암기를 하라고 했었죠. 그래서 1대 n 관계니까 기본키 있지 않습니까? 이 기본키 이쪽 심어버리면 얘가 왜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판매처 가보면은 판매처 번호 담당자 있고, 수량 있고, 공장명이 들어와 있잖아요. 저 판매처에 여기에 있는 얘가 이제 프라이머리 키면 얘는 이제 포린 키니까 이렇게 심어야만 된다고 했었죠. 그 이유는 이렇게 해야 중복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했었어요. 중복 최소화. 그 중복 최소화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2번이 답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게 뭐 n 대 m이다. n 대 m이 된다라면은 이 주문이라는 릴레이션을 별도로 표현해야 돼, 이렇게. 주문이라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수량 있고, 공장명만 들어가면 안 되죠. 여기에 또 하나 더 들어가야 돼. 판매처 번호라고. 이렇게 해줘야만 되죠. 그러니까 지금 n 대 m이 나온다. 하면은 이렇게 해야만 돼요. 이렇게 하고 주문이라는 릴레이션을 별도로 표현해 주는데, 여기 주문에 수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 얘의 기본키 여기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얘의 기본키도 실어줘야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면 n 대 m일 때가 되죠. 그래서 이거는 이미 이제 시험에서 이제 나온 거고요.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뭐 제가 이론 시간에 여러 번 강조했었거든요. 근데 얘 지금 보면은 정답률이 43%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틀린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제가 기출문제 전산직에서 나왔던 문제가 또 뭐 결직이 나오고 또 결직이 나왔던 문제가 또 전산이 나오고 이러는 건데 기출문제 분석이 제대로 안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40% 안에 들어가야 합격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무슨 새로운 문제도 아니고 이미 나왔던 문제고 제가 뭐 여러분들 또 적중 예상 문제집 이런 거 보시면 이런 비슷한 문제를 제가 또 만들어 풀어드려요. 나왔던 거는 중요하니까 이런 개념이 되게 중요한 개념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쓸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지금 막 공부를 시작하셨다라면 희망적이라는 거죠. 예. 아니 어떻게 기출 문제에 나왔던 거를 이렇게 다 60% 정도 틀린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얘는 공부를 그만큼 제대로 안 했다던가 아니면은 체계적으로 좀 공부를 안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은 그럼 지금 저처럼 보시면 이론서 내용하고 기출문제집 순서가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체계가 이미 다 잡혀 있단 말이에요. 잡혀 있기 때문에 이론서에 있는 내용을 또 문제집에서 보고 또 문제집에서 풀다가 잘 모르겠으면 해당되는 레슨으로 가서 확인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다 체계화를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머리도 그런 식으로 체계화를 시켜놔야 돼.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기억하면은 어차피 시험장 가서 머리만 아프죠. 그래서 체계화를 시켜놔서 여러분들이 딱딱 우리가 퍼즐 맞히듯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지금은 그렇게 해도 돼. 예, 이미 기출문제 나올 만큼 충분히 나왔고 그리고 또 이런 기출문제 나온 것도 지금 틀리지 않습니까? 예, 기출문제에 나온 것만 맞춰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데 뭘 어렵게 공부를 해요. 자, 3번 보면요. 이 로코 문제도 이미 이제 9까지 나왔었고 이론서에도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찾아보시면은. 그래서 이 로크라는 거는 우리가 이 로크는 제가 이론처럼 이렇게 있어요. 상호배제와 같다고. 이 상호배제야. 상호배제. 상호배제라면은 이랬었죠. 자원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런데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로컬이라고 그러죠. 그럼 이렇게 하면 돼요. 내가 이 공유 자원을 쓰려는 거지, 지금. 공유 자원을 쓰려면은 이 문을 열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 공유 자원을 쓰는 동안에는 문을 잠궈 놓는 거예요. 이게 로크예요. 예? 그래서 상호배제 똑같죠. 자, 이런 얘기 있단 말이에요. A도, B도, C도 공유자원을 쓰고자 한다. 대표적인 공유자원이 CPU나 메모리예요. CPU나 메모리. 그럼 CPU나 메모리 쓰지 않고 우리가 처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떤 프로그램이든 간에 CPU나 메모리 자원을 사용해야만이 수행을 완료할 수 있죠. 그러면은 A가 먼저 요청을 해서 이 공유자원을 쓴다. 이 공유자원을 송환에는 상호배제가 반드시 지켜져야만 된다고 했었어요. 근데 상호배제라고 하지 않고 데이터베이스는 로크죠. 예, 이 공유자원을 사용하기 전에 문을 잠궈 놓는 거예요. 문을 잠궈 놓으면은 B나 C가 못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런 다음에 공유자원을 쓰고 그냥 빠져나오면 안 돼. 언록을 지켜야 돼, 언록. 예, 그래서 이제 풀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풀고 나와야, 이 문을 풀고 나와야 B나 C도 들어갈 거 아니야. 예, 그게 이제는 세마포라면은 우리가 부연산이죠, 시그널. 그 세마포도 제가 이제 이런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알고리즘이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알고리즘. 예, 이게 세마포하고도 비슷하거든. 그러니까 세마포를 이해했으면은 뭐 얘도 이해할 거고. 세마포도 상호배제 기법이고 동력 기법 아닙니까? 예, 그렇게 관계가 있죠. 그래서 이제 로크의 정의가 있고요. 맞고. 다음 두 번째 보면은 그렇죠. 이게 종료되기 전에 언록을 시켜야 돼. 아니, 지가 여기를 언록을 시켜야 되지 풀고 나와야 되는 거죠. 여기를 빠져나올 때 이게 언록을 시킨다는 얘기는 세마포라면은 예, 시그널 연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부연산이라고 떠죠. 부연산. 예? 시그널 연산, 부연산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도 세마포에서도 지가 빠져나올 때는 어떻게 빠져나왔어요? 예, 시그널 연산을 수행해서 부연산을 수행해서 자원을 반납했죠. 예, 그래야 여기 다른 애들이 들어와서 이 공유자원을 쓸 거 아니에요. 이게 똑같은 개념이죠. 자, 그래서 니은 맞고요. D번도 보면은 이 로크 단위가 어차피 크기야, 크기. 그래서 제가 이제는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그 가상입장 체험에서 42K짜리 프로세스를, 42K짜리 파일을
444 쪼개는 방법이 있고, 이거를 222 이렇게 쪼개는 방법이 있다. 쪼갰을 때, 어차피 쪼개서 올리는 게 가상 메모리잖아요. 예, 디스크에서 한꺼번에 못 올리니까 잘라서 메모리를 올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쪼개면 11번 쪼개야 되는 거고, 이렇게 쪼개면 21번 쪼개야 돼. 그러면은 다중도가 11이라면 얘는 다중도가 21이겠죠. 그럼 작게 쪼개면 쪼갤수록 로그 수는 많아지죠. 똑같은 파일을 42K짜리 파일을 이렇게 쪼개면은 크게 쪼개면 11번 쪼개는 거고 이렇게 쪼개면 21번 쪼갠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뭔가를 여러분들 암기할 때는 항상 이유를 대서 암기를 해야 돼. 그냥 암기하면 안 돼요. 이유를 대서. 이렇게 이유를 대서 암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그 수가 이제 많아지게 되면은 관리는 복잡해지겠죠. 어차피 또 데이터베이스 메모리 올라야 되잖아요. 메모리 올라왔을 때 하나를 관리하는 것보다 10개, 10개를 관리하는 것보다 20개 이렇게 관리하는 게 더 어려울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병행성 수준은 높아지죠. 보다 많은 로그가 올라올 수 있는 거니까 메모리에. 그래서 이거는 버추얼 메모리에서 이제 프로세스의 크기, 블록의 크기와 연관이 돼 있어요. 어차피 데이터베이스라는 것도 데이터베이스인데 얘를 전문적으로 관리할 시스템이 DBMS 아닙니까? 얘만 관리하는 DBMS는 데이터 관리 시스템 이걸 배우는 거죠. 근데 운영체제는 하드웨어를 다 아우러 하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할 일이 많아지는 거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관리 시스템을 우리가 생각을 해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어차피 얘도 DBMS도 시스템 소프트웨어고 어차피 운영체제 기능의 일부잖아요. 그러면 운영체제의 어떤 이론들을 얘가 가져오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고요. 그렇지만 이 문제도 이게 국가직에 보면 여기서 문구 잡았거든요. 여기서 잡았어요. 코딩 문제도. 그래서 얘는 교차 상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보수적 EPL을 쓰면 이 해결하는 방법이 보수 EPL인데 그것까지 안 물어봤죠. 2단계 로킹은 직렬성을 보장되지만 교차 상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이걸 해결하는 게 보수적 2단계 로킹 기법이 몇 개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론서에 있는데 어떻거나 얘도 많이 틀렸죠. 절반 이상이 틀렸어요. 그래서 이제 3개가 맞는 거고 마지막은 보면 틀린다. 근데 이제 물론 여기서도 학생들이 많이 헷갈렸더라고. 근데 그것도 데이터베이스를 생각하기 전에 OS를 생각하면은 자원을 반납하고 나오거든요. 우리가 운영체제에서도 부모로부터 자원을 받든가 아니면은 운영체제로부터 받았으면 반드시 부모에게 자원을 반납하고 나오죠. 그러면 이거 얹어오지 않으면은 반납을 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기가 공유자원을 썼는데 문고로 놓고 계속 있다. 그럼 문고로 놓고 있는데 어떻게 들어가요? 들어갈 수가 없지. 그러니까 얘는 종료되기 전에 해당 데이터에 대해서 언록을 실행을 시켜야만 된다. 이렇게 이제 이유를 대해서 암기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기능 점수인데 얘는 이미 국가직에서도 나왔었고요. 근데 얘는 좀 많이 맞췄네요. 그래서 이제 소프트웨어가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기능의 수, 5개로 나눠놨죠. 근데 이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다 외부잖아, 외부죠. 그래서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좀 어려웠었어. 그래서 이게 지금 얘가 틀렸기 때문에 2번이나 3번을 찍었을 것 같아요. 얘가 맞았다라고 치면은 3개 찍었을 거고, 틀렸으니까 이제 2개가 될 텐데, 지금 보면은 기능점수 산출할 때 조정인자라는 게 있거든요. 조정인자라는 게. 그런데 이게 시스템 특성을 반영하지 않았다라면은 우리가 여기서 이런 말을 언급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걸 좀 몰랐다라고 하더라도 그래 조정인자라는 게 있는데 어차피 이제 기능점수도 시스템 특성 반영해가지고 비용 산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좀 더 그 5개가 부족하니까 5개가 부족하니까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간 거죠. 여기 보면은 외부 입력, 외부 출력, 외부 주의 이게 5개가 되잖아요. 얘만 내부 논리 파일이죠. 이것도 주의하셨어요. 이 내부 논리 파일이 점수가 제일 높았죠. 제일 높은 것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이 조정인자는 우리 책에는 들어있진 않아요. 그렇지만 어차피 이게 시스템 특성을 반영한 거 아니에요? 입력 없는 컴퓨터 어디 있어요? 출력 없는 컴퓨터 어디 있고? 다 이렇게 해서 얘는 이런 5가지 기능에 대해서 시스템 특성에 대해서 반영했기 때문에 조정인자는 좀 더 디테일하게 더 들어가죠 안으로. 그래서 이 5개 갖고는 좀 부족하니까 좀 더 이제 보완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얘는 조정인자거든요.
그래서 특성을 반영하지 않았다. 이것도 틀려서 두 개 틀렸기 때문에 두 개가 맞죠. 자, 5번 보면은 얘는 뭐 지금 거의 뭐 공부 좀 했다는 학생들은 다 맞췄죠. 그래서 이것도 답을 너무 쉽게 잡아서 그래. 그 1번 문제처럼 1번 문제도 기계학습에 보면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구분한 거 나왔듯이 블랙박스, 화이트박스 구분한 거 나왔어요. 여기 보면 뭐 기초경로, 조건 이런 거는 화이트박스잖아요. 그래서 암기할 때 화이트박스는 눈에 보이는 거. 예, 우리 개발자든 눈에 보이는 거죠. 프로그램상에 눈에 보이는 거란 말이야. 내부 구조니까. 이 논리적은 사람 입장에서 본, 인간 입장에서 본 구조죠. 그렇기 때문에 뭐 개발자든 유저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은. 그렇지만 블랙박스는 눈으로 확인이 안 되죠. 예, 그래서 외부 기능과 성능. 그래서 입력값에 의해서 출력값이 어떻게 출력되는지 입출력 위주의 시험이 됐었죠. 그래서 입력값에 의해서 출력값이 어떻게 나오는지 기능과 성능을 테스트한다라고 했었어요. 블랙박스는 검은박스니까 우리가 안에 뭐 있는지 모른다라고 했잖아요. 예, 모르기 때문에 입력값을 넣어봐야만 출력값을 보고 얘가 어떤 기능을 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얘는 뭐 워낙 또 비슷한 문제가 우리 계직에서 나왔었어요. 그래서 뭐 또 나와도 이런 문제는 또 대부분 학생들이 맞췄죠. 자, 이제 이 문제는 이것도 뭐 사실 뭐 기출집에도 뭐 여러 개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메모리 이제 용량을 계산하는 게 2에 꼭 암기를 했었죠. n 비트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용량 계산하는 거. 그래서 요거 다 하셔야 돼요. k의 의미가 프레임 카운터의 뭐 비트 수. 비트 수는 버스 수라고 해도 상관없어. 비트 수, 버스 수. 아니면은 MAR의 비트 수, 버스 수. 요 라지에는 워드의 뭐 똑같이 비트 수, 또 뭐 버스 수 이렇게 말해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얘가 MBR이라고 그러니까 MBR의 뭐 비트 수, 버스 수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또 IR도 그래. IR 인스트럭션 레지스터. 그래서 인스트럭션 레지스터도 이렇게 되죠. 똑같이. 예. 그래서 이제 그림 여기 이제 160페이지에 보면 이제 그림이 나와 있고요. 60페이지에 보면 그림이 나와 있고 해당 문제들이 한 뭐 서너 개 있어요. 그러면은 이미 나왔네요. 그럼 이게 앞에가 8K라는 얘기는 2의 3승 곱하기 우리가 아니는 뭐 키, 매기, 태페, 액제 이렇게 암기했잖아요. 그래서 킬로바이트, 메가바이트, 기가바이트, 테라바이트 쭉 나가잖아 이렇게. 꼭 암기하셔요. 그러면 키, 매기, 키로니까 210밖에 안 되죠. 2의 10승, 2의 20승, 30승, 40승 나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는 암기를 제가 하시라고 했었죠. 그러면 여기서 곱하기 n이니까 32비트 다 나왔죠. 그러면 그럼 얘가 이제 2에 13승 아닙니까? 13승 곱하기 32비트 그러면 13이 뭐예요? MAR 또는 프레임 카운트 비트 수가 되는 거고 32가 MBR 또는 워드의 크기 IR의 크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단순한 문제예요. 근데 이것도 절반 가까이 틀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공부를 했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기출 문제를 풀어봤으면은 한두 문제도 아니고 제 기억으로 한 서너 문제는 기출집에 들어있는 것 같은데 틀렸다는 것은 그만큼 많이 준비를 안 한 것 같긴 해요. 자, 7번도 보면은 얘도 많이 나왔죠. 레이드 뭐 1번은 제가 암기할 때 1+1 이렇게 하면 되죠. 1+1. 하나 더 주는 거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 아니면 미러링이니까 1+1은 내가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나하고 똑같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나도 얘도 있고 1대1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암기해서 이제 미러링 이렇게 암기를 했었죠. 물론 뭐 레이드 0은 스트라이핑이지만 3, 4번은 차이가 이렇게 하던가 이거밖에 없어요. 사실. 그 다음에 별도의 이제는 플래티 디스크 쓰는 거는 똑같이 3번, 4번. 그렇기 때문에 쓰기 동작에 지연이 발생해.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3번, 4번이 다. 3번, 4번이 쓰기 동작 시 지연이 발생하죠. 그래서 나온 게 5번이 됐잖아요. 그래서 노차이지만 다 이유를 대서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론 시간에 이미
해드렸고요. 또 이제 이번 주에 토요일 날 달달로또 특강을 또 하거든요. 그래서 달달로또는 어차피 요약집 같은 건데 그때 또 한번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자, 이제 8번을 보면은 엑셀 문제인데 엑셀 문제는 한 문제 꼭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함수가 과거에는 hlookup 하나, 뭐 vlookup 하나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 문제는 둘 다 물어봤죠. 근데 이미 계리식 시험에서만 나오기 때문에 엑셀 문제가 그 hlookup이나 vlookup 과거에 다 나온 거란 말이에요. 나온 건데도 좀 많이 틀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그 우리 사이트에 올라와 보시면 그 무료 특강 열어놨어요. 그 엑셀 강의를 그거 보시고 이렇게 해서는 강의 내용 정도는 반드시 숙지를 해야 된다. 그리고 내용이 많지도 않아요. 그래서 함수를 우리가 시험에서 계속 내니까 그 함수를 알면은 우리가 한 문제 꼭 맞히는 거 아니에요. 다른 거보다 범위가 더 짧고 또 여러분들이 또 공무원이 되시면 엑셀은 기본이잖아요. 기본 중 기본이니까 어차피 업무에 쓴다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은 반드시 숙지를 하셔야겠어요. 자, 9번 보면요. 전 이걸 보고 놀랐어요. 이게 정답률 37%밖에 안 되는 거 보고. 이게 뭐 엄청 많이 나왔거든요. 이론서에 뭐 잘 정리되어 있고, 박스로 잘 정리가 되어 있잖아요. 여러 번 나왔었고. 그래서 제가 이걸 왜 틀렸나를 생각해 봤어. 이걸 처음 들어봤다라면은 사실 시연으로 공부 안 했기 때문에 이걸 찍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거를 찍기가 애매했을 것 같은 게 함수란 말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 단어 때문에. 그래서 분명히 인터프리터는 한 문장이에요. 한 문장. 함수 아니가 한 문장. 이렇게 말해야 돼. 문장. 그럼 문장하고 함수 같느냐? 같지 않죠. 함수. 제가 이거 이런 식으로 해도 함수라고 하면은 if 함수, for 함수, while문, 뭐 printf문 이런 컴파일러가 제공해주는 일종의 예약어죠. 예약어. 예약어란 말이에요. 예약어. 컴파일러 제공해주는 일종의 예약어. 아니면 예약어 말고도 함수가 이거 말고 사용자 정의 함수라는 것도 있어요. 사용자 정의 함수라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뭐 시연어 보면은 메인 프레임 있고 서브 프레임 제가 매크로 설명할 때도 그 사용자 작성한 프레임이죠. 어떤 프레임 명에서 이렇게 해서 소가루를 치면 이거 함수예요. if문도 보면 if 이렇게 소가루 치잖아요. 네? for문도 보면 for 어쩌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소가루 치잖아요. 이거 소가루 있는 거는 다 함수죠. 이거는 예약어라고 하는 거고 이건 내가 만들었잖아요. 그럼 사용자 정의 함수. 응?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그 용어에 대해서 정확히 구분해야 돼요. 왜냐면은 공부를 어설프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헷갈리기만 해요. 그러면 헷갈리기만 하니까 공부가 어렵죠. 그래서 처음에 기준을 딱 잡아놓고 거기에서 퍼져나갈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떤 개념을 딱 잡아놓고 그 다음에 퍼져나갈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여기 조금 이렇게 알면 아는 게 아니죠. 그거는 혼동만 되죠. 그러니까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함수라는 말이 제가 처음 나온 게 아니라 맨 처음에는 오퍼레이션부터 시작한다고 했잖아요. 오퍼레이션. 응? 컴퓨터 구조에 보면은 명령어에 보면은 OP 코드부 볼 때 OP 코드부 이게 오퍼레이션이었죠. OP 코드부 오퍼레이션. 예? 오퍼레이션이라는 말부터 시작해서 함수가 나왔고 함수 다음에 나온 게 메소드라 했잖아요. 메소드. 이거를 사실 아는 사람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책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예. 처음엔 오퍼레이션? 그럼 더하기 빼기 이런 걸 말하는 거잖아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런 거요. 그러니까 펑션, 이거 펑션이란 말이에요. 이런 게. if문, for문, 뭐, 예를 들어서 뭐, printf문,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이런 게 펑션. 내가 만든 거, 사용자 정의 함수. 이런 게 있고, 이 메소드가 객체 지향 언어에서 객체 지향 랭귀지에서 나오는 말이잖아요, 이게. 이거는 구조 언어고. 우리 인간이 셈을 하기 시작할 때부터는 이렇게 했었겠죠. 네. 그래서 이게 같은 거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걸 다른 거다. 네?
제가 컴퓨터 공부 시작한다고 얘기했지만 연괄밖에 보죠. 컴퓨터 연괄밖에 보잖아요. 근데 얘는 한글을 치면 한글도 알아먹고 영어를 치면 영어도 알아먹고 그다음에 뭐 복잡한 수식도 계산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는 다 0과 1이랬잖아요. 0과 1치가 또 어떻게 알아요? 수를 배운 적 없는데. 전기 꼽으니까 뭐 나왔지 않습니까? 지금 화면도. 아, 그러면은 0V, 5V 전압을 통해서 우리가 표현하는구나. 이렇게 이제는 이해를 했으면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가 그렇게 어렵게 닿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공부를 할 때 개념을 제대로 잡아놔야 되는 거죠. 예. 여기서는 이렇게 쓰리고 저기서는 저렇게 쓰리고 이러면은 헷갈리기만 하죠. 예. 그래서 처음에 잡아놓을 때 같이 잡아야 돼요. 이게 다 같은 개념이에요, 여러분들. 달리 보는 순간 여러분들은 헷갈리는 거죠, 그때부터.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체계화된 책을 통해서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 시간도 길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는 또 이게 너무 많이 틀렸잖아요. 이게 지금 처음 나온 것도 아니고 여러 번 나왔는데. 예?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2번, 3번 안 찍었을 것 같고 4번 찍었을 것 같아. 그런데 함수는 이런 개념인데 어떻게 문장하고 함수가 같을 수가 있겠어요? 어느 책을 보든 간에 프로그래밍 문장 단위 실행이라고 이제 함수 단위라고 책은 없어요. 함수는 이런 개념이니까. 예? 문장은 이게 한 문장이죠, 여러분들. 1번 한 문장, 2번 한 문장. 이 문장 단위로 이제는 메모리 올려서 수행한다는 얘기예요. 예, 그런데 얘네들은 그렇지 않죠. 이품문 안에 포문이 들어있을 거고, 포문 안에 이품문 들어있을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어떻게 그걸 그 단위로 수용할 수 있겠어요? 예. 그래서, 틀린 이유가 이렇다. 용어를 좀 더 정확히 알고, 그 다음에 내가 아는 용어에 대해서 이해했으면 다른 용어들하고 이렇게 매칭을 시키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시언어에 보면 첫 장에 있어요. 책에 보시면. 네? 시언어 책에 보면 첫 장에. 이 프리프로세서는 대표적인 개념은 샵을 써요. 샵 보면은 뭐 샵, include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include 안에 보면은 scanf라든가 printf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런 함수가 여기 안에 포함되어 있거든? 그러면은 컴파일러 전에 디스크로부터 메모리 올려놓으라는 거죠. 이렇게. 이 샵들하는 거는. 그 다음에 또 뭐 샵, define 이런 함수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기출문제 보면 x 그때 이게 10이었나? 그럼 x 값이 다 10으로 치환되는 거죠. 일종의 매크로 함수. 네? 매크로 함수인데. 그럼 이런 매크로 함수를 쓰려면은 이 define 함수를 써야 돼요, 이렇게. 네. 그럼 define 함수가 이제는 메모리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 함수를 메모리 올려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컴파일하기 전에 이런 함수가 메모리에 있어야 기계로 바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항상 1번 그림이었죠, 1번 그림. 1번 그림 보면 CPU와 메모리 사이에서 또 메모리하고 주변기 사이에서는 이렇게 값을 전달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궁극적으로 메모리에 올라오는 이유가 CPU 자원을 사용하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CPU가 뭔가 연산한다는 얘기는 메모리에 있는 걸 한단 말이에요. 메모리에 있는 거는. 그럼 메모리 올라야 될 거 아니야. 네, 메모리 올려서 뭐 스캔F든 프린트아프문에 해당되는 거를 처리해주고 여기 매크로 기능도 메모리에 올려야 되는 거죠. 이런 함수가 올라와야 매크로 기능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역할을 이제는 프리프로세서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컴파일하기 전에 이제는 원시 프레임 내용에 이제는 삽입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많은 학생들이 틀린 것은 그만큼 용어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않고 뭐 진도를 빼는데 많은 시간을 소비한 거죠. 10번은요, 이거는 결직에서도 이미 나왔었고요. 이제 최수분 신장트리는 너무 쉽게 냈어요, 이거는. 예? 그래서 이게 크로스컬 광고 제일 쉽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은 벌써 이제는 다 연결되잖아요, 이렇게. 예, 사이클 안 되고. 그래서 너무 쉽게 냈죠, 이거는. 2014년인가 문제는 좀 더 복잡했었어요, 얘보다. 근데 얘는 상당히 단순히 냈죠. 그래서 이제 프림 방법도 국가직에 나왔었어. 전산직에는 프림이나 또 이 두 개를 혼합한 방법이 솔린이야, 솔린. 이 솔린도 책에 있죠. 이론서에 보면은. 그래서 다 그때 풀어드릴 텐데 프림 방법, 솔린 방법 다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나오면은 이런 거 나오고 또 내겠습니까?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 맞추라고 되는 거예요, 맞추라고 냈는데도 지금 이거, 25%가,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제 400명 뽑는다. 그러면 실제로
800명, 1000명이 열심히 공부하는 거지, 나머지는 이렇다는 거죠. 예. 나머지는 이제는 뭐, 예, 참가하는데 의의를 둔다. 이런 얘기죠. 예. 자, 11번 보면요. 이 문제는 의외로 많이 맞췄죠. 생각보다. 왜 처음 나왔는데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이걸 풀어서 맞히지 않았을 것 같아. 이 세 개가 아니니까 1번을 찍었겠죠. 예.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이론서에 있어요. 이거는, 이 문제는 전산지도 안 나왔어요. 공무원이 어디든. 계속 처음 나온 거야. 근데 순수한 이건, 기술정렬이라 보기는 힘들죠. 예. 그래서 이거 세 개를 쳐보면은 버블은 인접판인데, 인접판 이렇게 했었으면 이게 그대로 있어야 되거든요. 예? 버블 34가 다 작잖아요. 움직여버렸네. 버블도 아니야. 삽입이면은, 작은 애. 찾았죠? 차였죠? 그럼 얘하고 바꿔줬어야 돼. 1패스에서. 348이 1로 왔고, 534가 1로 갔었어야 돼요. 이 버블이에요. 네. 선택 정렬. 네, 선택은 이렇게 되는 거고. 삽입이라고 그러면은, 삽입은? 이 상태 삽입을 한 거니까, 안 바뀌죠, 이 상태에서. 바뀌었잖아요. 다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것도 지금 15% 정도는 지금 참가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으니까, 잘 맞춰봤자 75%, 2%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험장에 3분의 1, 3분의 2가 시험장에 오지만 거기서도 또 어때요? 이 15%는 거의 공부를 않고 왔다는 얘기죠. 이거 틀렸다는 얘기는. 이러면서 이런 건 시험에서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걸 해보면 금방 몇 초 안에 틀렸다, 될 수가 없다 라고 해서 1번을 찍었겠지만 그것도 안 되는 친구들이 벌써 15%지 않습니까? 시험장에 왔다 하더라도. 응? 그런 거니까 얼마나 이제 기출문제가 중요하고, 여러분들 공부를 체계화하지 않고 공부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응? 그래서 기출문제 보면은 한 1200문제 정도 되거든요. 그 안에 다 들어있는데 뭘, 그 안에. 응? 그걸 계속 반복해서 풀어보면 되지. 그런 다음에는 또 문제를 많이 풀어보지 않아요. 연습 안 해보면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안다라고 해서 또 시험장 가면 또 똑같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는 적응 천재라든가 모의고사 이런 문제들을 또 통해서 연습을 하셔야 돼요. 기술정렬은요, 1패스 하게 되면요, 1패스 하게 되면은 1단위, 봐봐, 1단위가 다 정렬되어 있어요. 2패스 하면 10단위 다 정렬되고, 3패스 하면 이제 100단위가 다 지금 보면은 정렬되어 있죠. 그래서 자세한 거는 다 나중에 제가 이론 시간이라든가 기출 시간에 또 11월 달에 또 기출 문제 풀지 않습니까? 또 자세히 해야 될 테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접근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자, 11번도 보면요, 이진트리가 이미 다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진트리가 최대일 때가 아니라 이게 K승에서부터 K개, 높이를 K라고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2에 K승 마이너스 1이 되죠. 이랬을 때, K개일 때, 그러니까 N의 크기는, 노드 개수죠? 노드의 개수는, 얘는 노드인데, 노드의 개수는 여기 높이가 되는 거고, K는. 높이인데요. 최대 K가 되는 경우는 사양진트리고, 2의 K승 마이너스 1 때는, 최소 높이일 때는, 완전인트리도 틀린 건 아닌데, 정확히 말하면 포화진트리겠죠, 포화진트리. 포화진트리인 경우죠. 그래서 제가 이진트리가 알 수 있는 노드수는 K개에서 2의 K승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암기를 했잖아요. 이런 경우는 사양이진트리, 이런 경우는 포화진트리. 그런데 이게 지금 이 N이 60개라는 거 아니에요? 60개? 그럼 K는 어떻게 해요? 60부터. 되려면 또 2에 6승은 돼야 되겠죠, 6승. 5승이면 안 되잖아, 5승이면 32밖에 안 되는데? 그럼 60을 커버 못 하잖아요. 그럼 나왔네. 60개에서 6개, K가. 자, 그래서 그 최대 높이는 60이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최소 높이는 6이 되겠죠, 이거. 빼면은 54가 될 테고. 그래서 많이 맞췄어요, 학생들이. 그래서 이 범위는 꼭 암기하셔야 돼요. 이거 처음 나온 것도 아니고. 이진트리 하면은 떠올라야죠. 노수가 많아봤자 K개에다.
예, 그 다음에는 적으면은 이게 K승 마이너스 1개다. 자, 13번. 이 문제 어려웠어요. 이거요. 정답률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건 정말 알고 찍었을 학생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 같아. 첫 번째 일단 모르겠죠. 시험 팩이 없으니까. 이런 걸 자세히 알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게 또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와, 이거. 응?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쉽게 접근했으면은 사실 금방 맞췄을 건데 어렵게 접근했었으면은 이게 답을 4번 찍었을 것 같아요. 학생들이. 일단은 뭐 양방인 거 다 알죠? 니은 다 들어가. 니은 안 들어가면 틀리죠? 이거 틀렸어요, 벌써. 그 다음에 이제 혼잡을 지르기 위해서 흐름 제어라고 했으면, 이게 니은 디귿번이 들어가면 답이 딱 나오잖아요, 이게 벌써. 4번으로. 그 대부분 학생들이 이걸 찍었던 것 같아요. 이거를. 딱. 예. 근데 혼잡 제어는 혼잡을 피하기 위한 건 혼잡 제어죠. 예. 흐름 제어는 이게 3웨이 슬라이딩 기법을 쓰잖아요. 예? 예. 핸드 쉐이킹. 그래서 핸드 쉐이킹 슬라이딩 기법을 쓰기 때문에 이게 이걸 맞히기가 좀 이게 어려웠다. 그래서 혼잡을 피하기 위한 혼잡 제어하고 다르죠. 흐름을 지어놓은 거. 여러분들 흐름 제어에 보면은 스탑 앤 웨이트, 그 다음에 그 윈도우, 그 윈도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윈도우 슬라이딩 기법을 쓰는데 그런 방법이 이제 흐름 제어죠. 그래서 혼잡 제어하고는 구분해 줘야 돼요. 그러면 혼잡 제어가 이게 지금 틀렸다라고 치면은 답은 이거라면 이건데 지금 기억력 똑같이 들어가고 리을을 보면은 이것도 좀 어렵죠. 예. TCP는 기 정보가 없어요. 보면은 책에 보시면 이론서 416페이지에 보면 근데 이게 사실 이 문과 처음 나왔으니까 이것도 어렵죠. 미음보는 똑같이 다 들어가고 지금 미음보는 똑같이 다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문제 내신 분이 틀리라고 낸 것 같아요. 이 문제는. 근데 이거 틀려도 관계없어요, 여러분들. 이게 틀렸다고 해서. 응? 맞출 수 있는 것만 제대로 맞추면 되는 거죠. 응. 뭐 한두 개, 뭐 커트라인이 한 70점 정도 되거든요. 여러분들. 올해 보면은 제일 높은 데가 75점, 제일 낮은 데가 46점. 대부분 다 70점, 뭐 68점 이렇더라고. 이 사이가 제일 많더라고. 이게 경기도 이천인데 경기도 이천에 이렇게 많이 커트라인 높았나 모르겠어요. 전남 어디 저기 시골에 있었고 여기는. 커트라인이 이렇게 분포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정도만 맞으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뭐 두세 개 틀린다라 해가지고 여러분 커트라인 안 걸리진 않잖아요. 두세 개 틀려도 끝도 없잖아요. 두세 개 틀려도 뭐 85점, 뭐 80점인데 영어 하나 더 틀렸다 치더라도 80점이에요. 그러면은 컴퓨터반에서 상당히 높은 점수죠. 자, 그래서 이 주소필드 길이를 갖는 것은 UDP예요, UDP. UDP는 가져요. 그렇지만 TCP는 길이 필드가 없어요, 그림을 보면. 분명히 이건 맞죠, 확인번호는. 그러니까 이게 니은하고 미음은 분명히 들어가기 때문에 니은 미음은 기억이 맞느냐 틀리냐라는 건데 니은에 틀렸다는 거죠. 틀려서 요걸 딱 찍었던 학생이라면은 잘 찍은 거죠, 신임 프로가. 자, 그래서 이런 문제가 한두 개는 꼭 있는 거니까요. 실수할 수 있어요, 사람이 이거 다 어떻게 맞춥니까? 이런 거 가지고는 너무 깊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한두 틀린다고 해서 우리가 처음에서 뭐 당당한 좌우하고 이러진 않으니까. 커트라인이 뭐 90점, 95점이다. 그러면은 뭐 다 맞춰야 되잖아요. 그건 아니죠. 자, 이제 이메일 서비스 사용되는 프로토콜로 적절치하는 것은 그냥 국가적 문제에 나왔던 건데 RTP가 아니라 리얼타임, 전송 프로토콜인데 실시간 트래픽 처리하기 위한 프로토콜이죠. 그래서 이메일하고는 관계없죠. 나머지는 다 관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기출문제집에 있단 얘기예요. 물론 결제기는 처음 나왔죠. 자, 15번. 이것도만 결제기에도 나오고 그런데도 이거 봐봐. 이렇게 거의 60% 넘게 60% 가까이는 틀렸죠. 정답 맞춘 사람들이니까. 다중 프로그램 작업은 그죠. CPU에 작업을 필요로 하는 여러 개 작업이 메모리에 올라있는 경우고, 다중 처리는 이거는 CPU가 여러 개인 거죠.
CPU가 여러 개. CPU. 얘가 CPU 여러 개인 거고, 여기 다중 프로그래밍은 메모리에, 예? 항상 제 1번 그림 메모리 하나가 아니라 2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적재시켜 놓고 수행한다라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암기할 때도 이미지를 통해서 암기를 하셔야 돼요. 이 텍스트는 암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다중 처리라 하면은 CPU를 여러 개 쓰는 거죠. CPU 여러 개. 맞고요. 근데 10분할 처리하려면은 이게 선점을 해야 되는 거지, 비선점 안 되죠. 10분할이 뭐냐면, 10분할은 첫 번째 얘는 멀티 프로그램이라고도 하고 멀티 태스킹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멀티 태스킹이 돼야 돼. 두 번째는 얘는 얘가 멀티 유저가 돼야 되는 거죠. 멀티 유저. 다음 세 번째가 대화식. 이 세 개가 다 맞춰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들 웹상에 있는 서버지 서버. 이 서버 컴퓨터에서나 하는 거지 개인용 컴퓨터는 어때요? 개인 PC는 10분할 처리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터넷상에서 보는 컴퓨터들이 서버죠. 네? 그 서버에서나 이게 10분할 처리하는 거라고. 그래서 멀티태스킹, 멀티 프로그래밍 같은 거예요. 그다음에 멀티 유저, 그다음에 대화식 이게 돼야 된다고. 네. 그럼 개인용 컴퓨터는 멀티 유저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0분할이 안 된다고 했었고. 그럼 이게 시간을 분할한다는 얘기는 내가 CPU로 봐봐. 여러분들이는 뭐 클라이언트고, 그럼 클라이언트들은 이 CPU를 쓰려고 할 거 아니에요. CPU를 안 쓰면 어떤 프로그램도 수용 못 하는 거니까. 그럼 이 클라이언트들에게 나를 쓸 수 있는 시간 제한을 두는 거죠, 이렇게. 예. 그럼 제한 두는 얘기는 나를 쓸 수 있는 시간, CPU를 쓸 수 있는 시간이 5초라면 5초 지난 다음에는 예, 다음 클라이언트에게, 5초 지난 다음엔 또 다음 클라이언트에게, 이렇게 얘는 나를 쓸 수 있는, CPU를 쓸 수 있는 시간을 제한을 둬야겠죠. 그 제한을 두려면은 선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빼앗아서 A 거 뺏어서 B한테 주고, B 거 뺏어서 또 C한테 주고 이러는 거니까. 그래서 비선점이 아니라 선점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실시간 맞죠. 그 다음에 다중 처리, 다중 프로그래밍. 네, 다중 프로그래밍은 이제 CPU 활용의 극대화. 맞아. 왜 CPU 활용이 극대화냐면 메모리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프로그램, N개 프로그램을 적재시켜 놓고 수행하기 때문에 CPU를 놀리지 않고 계속 일을 시키는 거죠. 네, 그런 목적으로 쓰는 거고요. 10분할 처리 응답 시간. 네. 여러분들 지금 제한 서버에서 뭐 동영상을 보고 있다라고 치면 예, 응답 시간 최소화하는 게 목적이죠. 그래야 많은 학생들, 생각해봐. 100명부터 200명, 200명, 300명을 동시에 제한 서버에 접속해서 수행시키면 좋은 거 아니야? 동시에. 보다 많은 클라이언트들이 서버로 들어와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응답 시간 최소화하는 게 목적이 돼요. 그래서 이제 디귿번만 틀린 거죠. 자, 16번. 얘도 뭐 많이 맞췄죠. 대부분 맞췄어요. 인종수이라는 것은 여기 뭐 이론서에 있는 그림에 있는 건데, 그래서 가상주소는 이게 우리가 논리주소라고 하죠. 논리주소. 가상주소, 논리주소인데 이거는 우리가 가상 메모리는 디스크 쓰는 거야. 디스크. 디스크 주소하는 거고, 여기 연속적이죠. 실제 기억 장치는 메모리라고 하는 거죠. 메인 메모리. 메인 메모리, 우리가 보통 램이라고 램. 램 중에 D램. 여기에 연속적일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연속적일 필요 없다. 이게 인유적 연속성이에요. 그래서 얘가 틀렸죠. 그러니까 이 페이지 그림을 보면은 디스크 공간상에서 연속된 블록이, 물론 페이지라고 하죠. 이 페이지가 아니 메모리에 올라올 때 연속되게 올라오지 않아요. 연속되게 올라오려면 그 매핑을 내면 시간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연속적일 필요가 없다라는 게 얘는 인유적 연속성이고요. 그 다음에 다중 프레임 정도 너무 높으면 스트레치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부 페이지만 집중 참조하는 게 얘는 지역성인데, 특히 공간 지역성의 배열 있죠, 배열.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세스가 다 참조하는 페이지 집합을 워킹셋이라고 그래요.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때. 근데 이 집합은 변하죠, 계속. 변할 수밖에 없는 거야. 뭐, 우리가 프로그램을 하면은 인풋, 이런 과정을 안 거치는 컴퓨터 없거든요. 프로세스, 아웃풋.
그럼 프로그램 변호죠. 예. 여러분들이 공부를 1개월 했을 때보다는 뭐 6개월보다는 1년 했을 때 이러면 상태가 어때요? 계속 바뀌죠. 그럼 프로그램 컴퓨터의 상태도 바뀌어야 되는 거죠. 바뀐다는 얘기는 뭔가를 변환을 시키는 거죠. 변환. 예, 우리가 뭔가를 변환을 시키려고 컴퓨터를 쓰는 거지, 여러분들이 입력한 데이터가 그대로 모니터에 뜬다라면은 컴퓨터를 쓸 이유가 없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우리가 교체 기법인데, 워킹 세트는 교체 기법이죠. 그래서 메모리에 있는 상태는 계속 바뀔 수밖에 없다. 왜? 인간의 작업은 어때요? 멈춰 있지 않죠. 계속 새로운 걸 요구하죠. 그래서 틀렸고 두 개 틀렸죠. 맞는 것은 니은 디귿 이 두 개만 맞겠네요. 자, 17번 보면 이제 프로세스란 쓰지 않습니까? 보조 기억 장치에서는 저장되니까 파일, 메모리 올라오면 프로세스. 그 1번 그림이에요. 그래서 프로세스 설명인데 얘도 뭐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또. 근데 40% 정도는 또 틀렸네. 근데 이제 이거 보면은 스택은 동적 메모리 할당인데, 동적 메모리 할당하는 것은 힙이에요, 힙. 거기 페이지에 보면 그림이 있단 말이야. 그 그림 갖고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몰래니는 상태 정의도 갖고 문제를 낸 거고, 1번을 보면은 이거는 그 프로세스 메모리 영역. 프로세스 메모리 영역이 나눠놨어요. 힙 영역이 있고, 스택 영역이 있고, 또 텍스트 코드 영역이 있고, 4개로 나눠놨거든요. 메모리 영역을 처음부터 설계해 놓은 거예요. 근데 동적 메모리 할당은 힙이야, 힙. 힙이라는 자료구조. 스택은 이제는 뭐 지역 변수 또는 이제는 뭐 상태 저장, 복귀 번지 이런 걸 기억시키죠. 지역 변수 또는 복귀 번지 암기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거는 이유를 대해서 암기하기 좀 힘들어. 왜냐면은 메모리를 이렇게 관련다는 거잖아요. 지금 OS가 메모리를 영역을 구분해 놓고 이렇게 관련다는 거예요. 이 그림을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그냥 암기로 하셔야 돼요. 영역을 4개로 나눠서 구분하는데, 스택은 특히 상태 저장이잖아요. 0번지, 영주소 방식. 영주소 방식, 우리가 복귀 번지를 또 기억시킨다 그랬었어. 인터럽트 했었어. 그럼 이제 또 지역 변수죠. 또 힙이라는 것은 동적 메모리 할당할 때 쓰고요. 그래서 이제 구분을 해서 뭐 암기할 때는 여기 어차피 그림이 있으니까, 여기 책에 보면 그림이 있으니까 이미지를 가지고 이런 암기를 이렇게 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자, 18번. 이 문제도 많이 틀렸는데 사실 국가직 문제에서는 이게 맵 리듀스가 나왔었어요. 하둡의 구성 요소거든. 근데 하둡도 그렇고 맵 리듀스도 그렇고 이게 분석 도구예요. 분석 도구. 그 분석 도구이기 때문에 딱 찍었으면은 좋았는데, 사실 우리가 ETL 이런 걸 우리가 책에 들어있지 않잖아요. 수집이야, 수집. 중요한 건 수집. 수집이다, 수집. 이런 건 크롤링 마찬가지고. 근데 1번을 많이 찍었을 것 같아. 처음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좀, 출제자들이, 저 처음 보는 거니까, 답을 하는 경우도 물론 있는데, 그런 경우는 좀 드물어요. 그 다음에 또 이게 뭔가 추출한다는 뜻이잖아, 추출. 그죠? 추출을 하는 거니까, 뭐 수집할 때 추출할 거 아니에요. 이런 걸 보고 답을 또 찍었으면은 좋았을 텐데.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틀렸어요. 자, 그래서 맨 뉴스를 보면은 하둡이라는 게 있는데, 하둡이라는 분산 처리를 해주는 기술 도구의 일종이었었죠. 그 맵 뉴스는 그 하둡의 구성 요소가 되는 거고, 주 구성 요소죠. 그래서 이렇게 했으면 우리가 답을 맞출 수는 있었다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그 계리직 문제를 이제는 분석해드렸는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내년이든 뭐 내후년이든 그 시험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영역이 좀 공부하셔야겠어요. 너무 공부량이 많다라고 해서, 제가 이런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머리도 그렇고 컴퓨터도 단기 기억 장치라는 게 있고 장기 기억 장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장기 기억 장치 아무리 많은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단기 기억 장치에서 바로바로 못 꼬집어내면 다 도루묵이에요. 그러니까 기출문제집에서도 좀 버릴 문제가 좀 몇 개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나왔기 때문에 그걸 풀어드긴 하는데 버릴 문제가 몇 개 있어요. 그런 거 빼고는 그 안에 있는 문제들, 제가 한 1년 지나면은 좀 영향가 없는 건 빼거든요. 그러면 그 영향가 있는 문제들만 여러분들이 다 풀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알고 있다라면은
지금 뭐 계집 문제가 좀 어려운 편에 속하죠. 예? 문제가 어렵다기보다는 문제 자체가 이제는 지금 뭐 옳은 것, 뭐 옳지 않은 것 이런 개수를 이제 물어보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한테는 뭐 난이도가 높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우리가 충분히 커버할 수 있고 또 문제가 또 좀 더 디테일하면서 좀 이렇게 깊게 나오는 게 국회직 문제였었어요. 근데 국회직 문제도 또 한 두세 문제는 틀리라고 내는 거니까 그런 거 빼고는 다 나왔던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국회직을 준비하든 뭐 계열직 준비하든 전산직을 준비하든 간에 지금 이제 기출문제집이 그만큼 이제 중요한 거니까 기출문제집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이제 풀어보시고 여러분들이 뭐 제 사이트라든가 아니면은 뭐 우정공 카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올려놓으시면 강의를 제 강의 거기 올려놓으셔야 돼요. 질문할 때 거기 보시고 이제 질문을 하시면은 제가 매일 들어가니까 거기서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기출문제가 뭐 처음이 아니라 국가지라든가 뭐 지방지 올해 나왔던 기출문제집은 제가 다 영상을 찍어서 올릴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유튜브에도 올릴 거고 그 다음에 또 우정공 카페라든가 또 제 전산지 카페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올릴 거니까 그거 보시고 이해 안 가는 것은 질문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질문을 이게 설명을 좀 자세히 했으면 좋겠는데 또 그런 걸 또 원치 않은 학생들이 또 대부분일 것 같고 뭐 지금 내가 이론 수업은 또 아니고 문제풀이 수업 보는 것도 아니잖아요.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이 향후에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집중을 하다 보니까 설명이 좀 미흡할 수 있는데 제가 이런 부분은 나중에 어차피 또 11월 달 되면은 기출문제 특강을 또 하잖아요. 그때 가서 또 자세히 설명해 드릴 테니까 그때 뵙도록 하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계속해서 기출 문제를 2022년 올해 거 찍어서 올릴 테니까 계속 시청을 해주세요. 자, 여기서 특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